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로마가 무너지는 과정까지 봤죠. 거기까지 이제 서양 고대사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시간부터는 서양의 본격적인 중세사.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지역적인 배경도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올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독일 이 지역이 있는 그 지역으로 넘어오게 될 거다라는 거. 그래서 한 시대가 끝이 났기 때문에 그동안 어떤 내용들을 배웠는지를 굵직굵직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럽에 대한 이야기고, 산 하나 보시면 일단 맨 처음에 우리가 처음에는 그리스 고대 문명을 배웠었죠. 그다음에 넘어와서 요건 어디 표시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제 페르시아 정복 과정을 우리가 또 배웠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지중해 주변 지역을 모두 점령해 나가는 과정도 한번 배웠었죠. 그리고 이제 로마가 무너지는 과정, 게르만족의 대이동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로마가 무너지는 과정도 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게 이제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로마 지역으로 이동해 와서 로마가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지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유럽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천천히 볼 텐데, 원래 게르만족은요, 원래 유럽 북부에 거주를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유럽 북부가 너무 추워서 농사가 생각보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농사지을 땅을 찾아서 조금씩 조금씩, 아무래도 남쪽으로 가겠죠. 남쪽이 따뜻하니까 남쪽으로 조금씩 내려오다 보면 뭐가 있어요? 로마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로마 안으로 슬며시 스며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땅을 빌려서 소작농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로마의 병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마 사회에 조금씩 스며들듯이 들어가서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점차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게르만족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이 시점부터 이제는 스며들다라고 표현하기 민망할 만큼 급격하게 게르만족이 대규모로 밀려 내려오는 거죠. 왜냐하면 4세기 말, 그러니까 300년대 말이죠. 이때 이제 유목민족이었던, 유목민족이라는 표현 오랜만에 듣죠. 훈족이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게르만족을 압박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훈족은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우리 한나라 때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전한의 위청 곽과병, 그다음에 후한의 반초, 이런 인물들이 흉노를 공격해서 몰아내잖아요. 이때 흉노가 이제 밀려나면서 그 흉노에 밀린 훈족이 이렇게 유럽의 게르만족을 밀어내면서 게르만족이 도미노처럼 로마로 밀려 내려온 거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런 주장도 학계에서 그냥 허무맹랑한 소리 취급을 당하는 게 아니라 되게 좀 뭐랄까, 좀 설득력 있고 의미 있는 학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이렇게 훈족이 대규모로 서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여기에 게르만족이 압박을 받으면서 로마로 이동해 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으로 대대적으로 압박을 해오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거죠. 결국은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요. 게르만족은 로마 제국의 원래 영토였던 곳곳에 게르만 왕국을, 여러 가지 게르만 왕국들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제 로마가 멸망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면, 게르만족이자 또 로마의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라는 장군이 476년에 서로마를 멸망시키면서 동로마는 살아있고, 기억나시죠?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분열됐던 거, 혹시 어느 황제 때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졌던 거 언제예요? 테오도시우스 1세. 이때 이제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 나뉘어지면서 서로마는 끝내 이제 게르만족 출신이자 로마의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키르. 용병대장은 뭐냐면 이제 월급 받는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원래 이민족 출신인데, 다른 민족 출신인데, 로마에서 장군이 필요하니까 다른 민족 출신이라도 월급 주고 쓰는 그런 사람이 이제 용병대장인데, 그 용병대장이었던 오도아케르가 476년에 서로마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게르만족들이 대규모로 로마 지역으로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죠. 뭐 유트족, 앵글로, 섹슨, 프랑크, 부르근드, 반달, 동고트, 서고트, 이런 얘네들이 다 게르만족의 일파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훈족의 압박을 받아서 이렇게 로마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프랑크 왕국이 성립이 되는데, 프랑크 왕국은 갈리아,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고요. 게르만족이 세웠던 여러 가지 나라들 중에서 가장 힘이 강했던 나라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가 프랑크 왕국인데 다른 왕국들보다 이제 이동 거리가 좀 짧았고요. 본거지를, 그 뿌리를 튼튼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좀 다른
이제 다른 게르만족이 세웠던 나라들 여기 보시면 요것도 다 게르만족이 세웠던 나라들이거든요. 뭐 서고트 왕국, 부르근드 왕국, 동고트 왕국, 반달 왕국 이런 게 다 게르만족이 세웠던 나라들인데 이런 다른 나라들보다는 프랑크 왕국이 압도적으로 강한 힘을 보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성립 과정을 보면 일단 건국자는 클로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클로비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해요. 프랑크 왕국을 건국한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5세기 말에 카톨릭으로 개종했다는 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카톨릭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예요. 이렇게 쓰는데 카톨릭은 크리스트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일파예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의 가장 중심이라고 보시면 카톨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그냥 크리스트교로 개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왜 굳이 카톨릭이라고 하냐면 크리스트교가 로마 후기에 카톨릭이랑 이제 동방정교회랑 이제 조금씩 분열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카톨릭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어쨌든 중요한 건 클로비스는 카톨릭으로 선택을 해서 크리스트교로 개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혼란스러울까 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있죠. 그 기독교가 그냥 영어로 쓰면 크리스트교예요. 그러니까 기독이 영어로 크리스트야. 어, 그리고 요 크리스트가 나머진 게 이제 카톨릭. 요거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클로비스는 요 카톨릭을 선택해서 이쪽 종교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일부러 또 이 그림을 가져왔냐면 물론 십자가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대충 보면 십자가처럼 생겼죠. 요 이미지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클로비스가 카톨릭 크리스트교를 선택해서 개종을 했다라는 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로마는 지금 테오도시우스 때부터 아예 국교 자체가 기독교죠. 그러니까 클로비스가 유럽 갈리아 지역에, 그러니까 프랑스 지역에 프랑크 왕국을 세우면서 애초에 크리스트교랑 친해지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크리스트교는 이미 기존의 로마의 국교였기 때문에 세력이 상당하죠.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게 크리스트교인데 이 크리스트교랑 친해지면서 이렇게 카톨릭으로 개종해서 친해지면서 클로비스의 프랑크 왕국이 이제 힘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이 카를로스 마르텔인데 카를로스 마르텔 카를로스 마르텔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이슬람 세력을 막아낸 거예요. 8세기 초 그러니까 700년대 초에 이슬람 세력을 막아냅니다. 이슬람 세력이 서유럽을 공격하는 걸 막아내게 되는데 지도로 좀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슬람 세계가 이쪽 방향으로 지금 화살표에 보이는 방향으로 프랑크 왕국을 공격해 오려고 해요. 근데 요걸 이렇게 막아낸 거죠. 그래서 지도를 같이 이렇게 좀 보면 요게 이제 당시의 이슬람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이 우마이야 왕조였을 때 그때 이렇게 이제 여기를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건너서 이렇게 유럽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데 요걸 막아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슬람 세계를 막아냈다. 여기 이제 카를로스 마르텔의 가장 중요한 업적이 되겠죠. 그 다음이 피핀인데 피핀은 카롤링거 왕조를 새롭게 개창을 하고요. 그다음에 피핀의 카롤링거 왕조를 개창했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황을 이제 교황은 어디에 있냐면 이탈리아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데 로마 북부 지역에서 교황을 압박해오던 롬바르드족을 몰아내고 교황을 지켜줘요. 롬바르드족이 교황을 계속 공격하고 교황이 도움 요청을 하니까 피핀이 군대를 보내서 롬바르드족을 몰아내고 그리고 교황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교황이 안전하게 지내라고 로마 인근 지역을 땅을 그 로마 인근 지역의 땅을 교황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걸 교황령이라고 해서 교황에게 교황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황령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사람이 프랑크 왕국의 왕들 중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카를로스 대제예요. 샤를마뉴라고도 해요. 이게 참고서들을 되게 여러 권을 봤는데 두 표현이 다 쓰여요. 카를로스 대제라고 하기도 하고요. 샤를마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쪽 표현이든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라고 이 왕 때가 프랑크 왕국의 전성기입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을 때고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와 브리튼 지역을 제외한 서유럽 대부분을 차지했었던 그런 시대의 왕이 바로 샤를마뉴 카를로스 대제죠. 근데 이베리아 반도 브리튼 지역 이러면 좀 알아듣기가 어렵죠. 지도를 통해서 보면
어,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예요.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고 반도라는 건 뭐냐면 반만 섬인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여기만 끊어지면 섬이겠죠. 그러니까 반만 섬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땅이잖아요. 이렇게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반만 섬처럼 생긴 땅을 반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반도라고 부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베리아 반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베리아 반도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영국이 있는 이 지역이 브리튼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만 빼고 나머지를 거의 다 이 카를로스 대제 샤를 마뉴 때 차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정복한 지역에 크리스트교를 장려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트교를 장려한다는 게 별게 없어요. 새로운 지역을 정복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워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학문, 문예 이런 것들을 장려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학교라는 건 뭐냐면 뭐 대단한 학문적인 수준이 있다기보다는 자, 우리 마을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러면 교회에 가면 목사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최소한 뭐는 볼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글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학문이 있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글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학문과 문예를 장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이 샤를마뉴 대제 때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로마 교황이 카를로스 대제를 서로마 황제격이라고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수여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프랑크 왕국의 건국자가 클로비스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피핀 때 교황령을 주면서 교황에게 교황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땅인 교황령을 주면서 어, 교황은 어쨌든 크리스트교의 전체 리더니까. 그래서 클로비스 때 카톨릭으로 개정한 거, 그다음에 피핀 때 교황령 준 거 이런 거 포함해서 조금씩 조금씩 프랑크 왕국이 기독교와 가까워져 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안의 과정, 클로비스가 뭐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피핀이 땅 주고 이런 게 프랑크 왕국과 기독교가 썸을 타는 과정이었다면 요거는 결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로마 교황이 샤를마뉴랑 결혼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그대 샤를마뉴는 이제 서로마 황제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프랑크 왕국은 기본적으로 게르만족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게르만족의 전통, 그다음에 로마의 문화, 크리스트교 이런 것들이 융합되면서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는요, 프랑크 왕국이 세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베르댕 메르센 조약을 거쳐서 오늘날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는 세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는데 각각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이 동프랑크가 오늘날의 독일의 기원이 되고요. 중프랑크가 오늘날의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서프랑크가 오늘날의 프랑스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렇게 원래 하나였던 나라가 갑자기 세 개로 쪼개지니까 서유럽은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9세기 이후에는 프랑크 왕국이 분열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민족들이 침략해 들어와요. 남쪽에서는 이슬람족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노르만족이 또 쳐들어오게 됩니다. 노르만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이 유럽 북부 지역에 있는 특히 요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 요 지역 스칸디나비아 반, 요걸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하거든요. 요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원래 이제 노르만족, 우리가 흔히 바이킹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 잘 살다가 갑자기 800년대, 그러니까 9세기 즈음 되면 막 이렇게 유럽을 공격해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요때가 이제 시기가 대충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프랑크 왕국이 분열된 그 시기랑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서유럽 전반이 혼란에 빠지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프랑크 왕국의 일반 백성들이 어떤 감정이었을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 당시에 프랑크 왕국의 일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일단 내가 살던 나라가 갑자기 세 개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사라진 느낌을 받아요. 그럼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뭔가 어떤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내가 알아서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범죄의 위기에 빠졌을 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는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원래 상식적으로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프랑크 왕국이 아까 봤던 것처럼 베르댕 메르센 조약을 거쳐서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쪼개지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가 쪼개지네. 그럼 내가 믿을 수 있는 중앙 정부가 사라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북쪽에서는 이렇게 바이킹, 노르만족이 침략해 들어오고 남쪽에서는 이슬람 애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유럽인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나라를 믿을 게 아니다. 내가 알아서 내 몸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굉장히 돈이 많은 귀족들, 각 지역의 유력자들은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성을 이렇게 쌓고 돈 주고 기사를 이제 고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뭐 물론 돈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사랑 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기사한테는 땅을 주고 그럼 기사는 그 땅을 받았으면 이 자기를 고용한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형태로 계약을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계약의 형태가 많이 보이는 그런 사회가 바로 이제 봉건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세 유럽이 이제 봉건 사회로 나아가게 됐다. 그래서 이 중세 유럽의 봉건 사회는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가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서 각 기사들을 고용을 해서 스스로 알아서 자신을 지키는 뭐 그런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서유럽 봉건 사회의 특징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각 마을에 이제 권력이 강한 유력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앙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그 유력자들은 자기 땅을 기사들한테 나눠주면서 기사들을 고용을 해요. 그럼 기사는 자기한테 땅을 준 사람, 그 주군에게 이제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사는 주군에게 어떤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데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게 결국 간단한 얘기예요. 기사는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게르만족이 그러니까 뭐 위에 노르만족이든 아니면 남쪽에 이슬람족이든 이슬람 종교 세력이든 누군가가 주군을 공격해 오면 내가 나서서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른바 군사적 봉사예요. 그래서 기사는 주군한테 땅을 받고 만약에 주군이 어떤 위기에 빠지면 내가 나가서 그대를 지켜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러면 주군은 기사한테 이런 약속을 받고 기사한테 땅을 내어주고 자신의 봉신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계약에 의한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쌍무적 계약 관계라고 불러요. 근데 쌍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의무, 서로한테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는 주군한테 땅을 받았으면 만약에 노르만족이 침략해 오든 뭐 이슬람 종교 세력이 침략해 오든 누군가가 주군을 공격하면 나가서 주군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군은 기사한테 계약을 맺었으면 땅을 줄 의무가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가 계약을 맺어서 이런 관계를 만들어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 계약에 의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게 이 계약에 의한다는 말은 곧 반대로 생각하면 이 계약을 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약은 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친구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것 같아서 저 친구한테 땅을 주고 저 친구를 내 기사로 고용했어요. 근데 막상 같이 지내보니까 얘가 너무 말도 싸가지 없고 버릇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너한테 땅을 줄 수 없겠다. 그럼 땅을 걷어올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 기사한테 땅을 걷어왔다는 건 이 기사에 대한 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계약이 깨질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사는 주군에게 봉토를 받고 봉신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래서 그 주군한테 받은 땅, 이 땅이라고 하는 게 뭐 그냥 이렇게 뭐 운동장만한 땅 그런 땅이 아니에요. 요때 받는 땅은 거의 한 마을 단위예요. 그래서 그 마을 단위의 땅에서 그 마을의 어떤 영주, 즉 그 마을의 지배자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봉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사가 주군한테 땅을 받으면 그땐 봉신이 돼요. 그 주군의 봉신인 거죠. 그러면 봉신의 권리는 뭐가 있냐면 주군으로부터 땅을 받았으면 그 주군은 내가 땅을 준 봉신한테 간섭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봉신은 주군한테 땅을 받았으면 그 받은 땅 안에서 거의 완전히 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봉신은 자기 봉투에 자기 이제 받은 땅 안에서 영주로서 지내면서 뭐 재판, 세금 징수 이런 권리를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셋이 같은 사람이에요. 보세요. 주군이 있고 기사가 있죠. 이따도 표로 볼 텐데 그러면 기사는 주군이 만약에 뭐 노르만족이든 이슬람 종교 세력이든 외부 침략을 받으면 지켜줄
군사적 봉사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주군은 기사에게 땅을 약속을 해야겠죠. 땅을 줘야 돼요. 근데 기사가 땅을 받으면 이 땅에서는 영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군한테는 봉신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사, 영주, 봉신은 사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의미를 구분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왕 얘기가 아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즉 이런 유럽 전체 대부분의 지역이 이렇게 주군과 기사의 관계가 맺어지고 있는, 사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 주군이 기사를 고용해서 노르만족이나 이슬람족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싶어서 이런, 그러니까 기사를 고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내가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기사를 고용하겠다, 이건 이제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정부가 실제로 굉장히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흔해지면서 서유럽 사회 전반에 지방 분권화가 찾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런 시스템, 즉 주군이 기사에게 땅을 주고 기사는 땅을 받았으면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유럽에서는 봉건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주나라의 봉건제랑 비교해 볼 만해요.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적이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냄으로써 자기 아들과 자기 자신이 이제 봉건 관계에 놓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들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서 주군이 싸움 좀 잘한다는 애를 계약을 해서 이제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대신에 땅도 받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혈연적이었다면, 그래서 가족들끼리 봉건 관계를 유지했다면, 봉건제를 유지했다면, 서유럽은 그런 어떤 혈연 관계, 내 자식한테 맡기고 이게 아니라 생판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계약에 의해서 이 주군과 기사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가족 혈연적이냐? 그러면 중국의 주나라고, 아니다, 계약적이다, 그러면 서유럽 봉건사회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그 얘기했었죠. 주군이 있어요. 주군이 있고 그 아래 이제 주군한테 땅을 받은 기사가 있죠. 그럼 기사는 자기가 받은 땅 안에서는 영주가 되고요. 주군한테는 땅을 받은 봉신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기사는 자기 땅 안에서 영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땅이 장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가 받은 땅이죠. 이 땅이 이제 이 영주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건데,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봉신이 주군으로부터 봉토를 받으면 봉신은 봉토를 장원으로 삼는 영주가 된다. 그다음에 장원 안에서 농노를 지배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군이 기사랑 계약을 맺으면 그 기사가 주군한테 땅을 받고 주군의 봉신이 되고요. 그 땅이 이제 봉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을 받았으면 봉신은 그 땅을 장원으로 삼는 영주가 되는 거죠. 그 땅에서는 영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노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장원 안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평범한 농민이에요. 근데 그 장원의 주인인 영주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농노는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어요. 농노의 의무는 뭐냐면 거주지를 옮길 자유가 없어요. 왜냐면 농노가 거주지를 옮기면 우리 장원에서 빠져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주 입장에서는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주지를 마음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주의 땅을 경작하면서 영주한테 세금과 노동력을 바쳐야 되죠. 여기서 말하는 노동력을 바친다는 건 영주가 시키는 일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영주의 땅을 대신 경작해 준다는 그 노동력도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농노의 권리도 약간 있는데요. 농노는 이제 영주가 시키는 땅 농사 짓는 거 말고 개인 자투리 땅에서 텃밭이나 아니면 가축 이런 것들을 경영하면서 약간의 재산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전체적인 관계를 보면 이렇게 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왕이 없는 건 아닌데 결국에는 사실 왕도 제후하는 이런 우리가 주종 관계, 즉 우리가 아까 봤었던 쌍무적 계약 관계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제후에게 거대한 땅을 인정해주고 그럼 제후가 왕에게 충성을 바치는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데, 결국 더 중요한 관계는 요 관계예요. 제후, 이 제후가 바로 주군입니다. 주군. 이 주군이 기사에게 땅을 주면, 그죠?
토지를 하사한다고 하죠. 제후가 기사에게 땅을 주면 기사는 땅을 받았으니까 그 조건으로 제후를 군사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충성을 맹세하면서 군사적으로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그다음에 기사는 땅을 받았으면 그 땅에서 영주가 되는 거죠. 영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 사람은 원래 기사예요. 원래 기사인데 제후 즉 주군으로부터 땅을 받으면서 그 땅에서 영주가 되고 또 그 주군한테는 봉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 농노죠. 농노. 그래서 이렇게 농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본인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배웠던 시스템을 봉건제라고 하는데 봉건제를 기억하실 땐 중세 유럽의 봉건제를 기억하실 땐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제후 즉 주군과 이거 제후 즉 주군과 기사의 관계. 아까 봤다시피 왜 자꾸 니은을 쓰죠? 음, 니은을 좋아하나 봐요. 어, 주군과 기사의 관계. 주군은 기사에게 땅을 주고 기사는 주군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주군을 군사적으로 지켜주고. 그러면 기사는 자기 땅에서 뭐가 된다 그랬어? 영주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땅 안에 누가 살아요? 농노가 사는 거죠. 그래서 영주는 이 땅을 지배하면서 이 땅 안에 살아가는 농노에게 세금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중세 유럽 봉건제의 어떤 관계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